만년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다가 처음으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턱 앞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하반기는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어두울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떨 것이냐, 이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만의 어떤 그 모멘텀이 생기면서 한국 증시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이런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만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 샥이 오면은 사실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빠질 겁니다. 뭐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둔화 정도로 힘이 빠지면서 재미가 없어지면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큰 기회가 온다. 네. 특히 그것은 달러 약세의 흐름과 같이 온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큰 기회가 분명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맞아요. 예전에 보면은 달러 약세가 되면 항상 신흥국 증시가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예 그러면 그 차트를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맨 마지막 차트인데 정확히 말씀 주신 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보면 그 노란 하늘색 선이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그려놓은 거라 위로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고 내려오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근데 지금 짙은 파란색 선이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의 주식의 상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신흥국 강세, 내려오면 선진국 강세. 달러가 강세되면서 선진국, 정확히 미국이죠. 사실 네. 미국이 셌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이 상대로 약세를 정확히 15년간 이뤄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에 대한 그러한 전망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약화되고 심지어는 미국의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 안 할래 라고 하는 유럽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달러 약세, 그래서 좀 세게 보는 분들은 내년에 10% 달러 추가 약세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 이거 상당히 센 예측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난 15년간 달러 강세 기조가 끝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나머지 선진국이나 신흥국,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데로 자금이 흘러올 수 있는 그러한 변곡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거기에다 뭐 우리도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고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의한 또 이 자산들의 이 가치가 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찌 보면은 이게 일단 작년에 우리가 전 세계 거의 꼴찌였어요. 그렇죠, 꼴찌였죠. 제 기억에 이게 달러 텀으로 보면은 꼴찌가 러시아였고 그다음 브라질이었고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꼴찌에서 세 번째 했거든요. 원래 뭐 투자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낙폭과대가 최고의 또 재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많이 빠졌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연초 이후에 기대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이 바뀔 수 있겠네 라는 생각. 한국이 싸긴 싼데 뭐 바뀌겠어? 라는 생각에서 바뀔 수 있겠나라는 기대감이 좀 컸었다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거 한 달짜리 갖고 왔긴 했는데 이제 한 달짜리면 우리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세계 1위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한 달만 갖고 왔었는데 이거를 연초 이후로 해봐도 우리나라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예. 지금부터 지금 6월 좀 중순 정도 왔잖아요.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올랐지만, 시장도 한 20% 이상 올랐지만
생각해보면은 원화도 세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9% 지금 강세, 8%뭐 이렇게 강세를 왔지 않습니까? 합쳐보면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워낙 낙폭과대였고 그것 때문에 싸다란 측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너희들의 고질병인 그러한 저평가의 이유인 그 소위 소액주주한테 친화적이지 못한 것 이것을 바꿀 수 있겠네 상법 개정을 상법 통해서 개정.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황공 탈퇴될 수 있었다라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돼 있었던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 네. 어쨌든 우리의 그 주가가 세계 1위라고 한다면 그만큼 올해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한번 좀 그걸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수익률, 주요 자산군, 그다음에 지역별.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첫 번째에서 지역별 주가 수익률은 제가 먼저 우측 차트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자산별로도 놓고 보면 조금 흐름이 오묘합니다. 보시면 왼쪽에 지금 한 달 동안 보면 원유하고 세계 지수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가 또 왜 한 달을 봐야 되냐면 요 한 달 사이 뭐 사실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조기 대선이 지나면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전 세계 자산군 안에서도 놓고 보면 원유가 일단 그 사이에 좀 많이 올랐고요. 사실은 유가 저기 원유 생산 오펙이 더 한다고 그러는데도 유가가 오르는 게 특이하죠. 물론 이제 이란발 지금 중동 정세가 조금 불안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세계 주식이 올라오는 거 요게 또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인 환경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반면에 우측으로 가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달러 지수가 빠진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통상 이렇게 리스크 온이 되면 금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데 금이 아직도 지금 3,300달러 이상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이 이렇게 센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중국 같은 미국과 덜 친한 중앙은행들이 금을 여전히 많이 사 모으고 있다. 네. 수요가 세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것은 미국 부채의 증가하고 거의 금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채가 앞으로도 많이 아까 우리가 앞에 일부에서 봤지만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그 소위 가치를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산은 금이다. 사실은. 금이다. 그래서 이제 금이 상당히 강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불안한 리스크 온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글로벌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경제 여건. 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도 양적 완화, 근데 사상 최초로 그런 언급을 했을 정도로 뭔가 돈을 풀어야지만 되는 어떤 상황.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뭔가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것들이 또 예고가 돼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부채는 증가할 거고 여러 걱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원하는 강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문법으로는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채권은 그렇게 안 사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오르는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생각해 보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공급이 느니까 금리는 위로 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일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30일째 소위 우리나라 채권을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다. 이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채권은 더 먼저 사고 있고 지금도 사고 있다라는 것이 네. 고무적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 나라 금리를 보는 것 같지만 금리가 아니라 환율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환율에. 네, 이제 가장 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국내에서 해외 채권 투자해 보신 분들은 확 와닿을 텐데요. 브라질 국채 우리나라 한 10여 년 전에 세게 한번 투자했다가 다 망해 먹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다들 생각한 게 브라질에서 10% 금리 준대 10년간. 그럼 따블이야 10년만 지나면. 맞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환이 반토막이 나면서 실제로는 10년이 지나서 1억 투자했으면 2억이 돼 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한 30% 빠진 7천만 원인가 6천만 원 걷어왔습니다. 사실은. 네. 가장 큰 이유가 환에서 박살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해외에 뭔가 채권을 투자할 때는 금리 차를 갖고 그걸 먹겠다는 것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더 큰 것은 환에 대한 배팅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들어오냐?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니 뭐 태국인이 나머지 지역의 채권도 사고 있습니다. 남미 쪽 채권도 지금 사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가니까 나머지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로 가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여기에 특히 수급의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WGBI 그러니까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라는 후츠 지수에 우리나라가 내년 4월에 완전히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보통 1년 동안 선취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그러한 선취매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금리에서 좀 잃더라도 환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큰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9일간 계속해서 한국의 채권을 사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최근에 사실 뭐 50조 뭐 몇십조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 9개월간 작년에 네. 엄청나게 우리 한국 주식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지금 벌써 상당히 뭐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한국을 막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전에는 싼 게 비지떡이야. 네. 에서 그러니까 늘 넌 쌀 수밖에 없어.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였는데 싸긴 한데 네가 보니까 생각보다 안에 그 내실이 좀 있네라고 바뀔 수가 있겠네. 그럼 비싸질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가 이제 그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차트를 제가 갖고 온 게 뭐 이건 많이들 보신 차트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요국에서 PBR과 ROE 이것은 가장 선형관계가 명확한 거거든요. ROE가 낮으면 PBR도 낮고 ROE가 높으면 PBR도 높습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근데 좀 유독 ROE가 일본보다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PBR은 일본보다도 낮았어요. 네. 그 기억하시겠다면 지난 10년간 일본이 했던 것이 우리가 벤치마크했던 밸류업 네.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지배구조 개선 뭐 그걸 10년간 했었고 그 효과를 최근 3년간 많이 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PBR이 우리보다 사실은 더 높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보실 수 있는데 한국은 작년에 상반기에 사실은 살짝 보여줬었죠. 네. 밸류업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랄까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고 너무 자율적으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하려고 그랬는데도 결국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밸류업 갔다가 하반기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한 달 전 연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보다 더 셀 수 있는 게 일본은 그래도 자율 규제인데 조금 뭐랄까 네임 앤 쉐임이라고 그래갖고 말 안 듣는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은 리스트업 해갖고 얘네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상법으로 사실은 이러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됩니다. 심각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진짜 진지하구나. 이건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확실히 바뀔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ROE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가 있겠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 그 ROE는 심플합니다. 자기 자본 위에 분모 위에 이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순이익이. 근데 둘 개 중에 그러니까 ROE가 높아지려면 순이익이 커지거나 ROE가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이 줄어들거나 분모 둘 중에 하나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내 마음대로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수출하고 싶다고 안 사주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본은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본을 줄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배당을 더 많이 해주면 되고요. 더 세게 가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기 자본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캐피탈 스트럭처를 외국인들이 이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캐피탈 매니지먼트, 캐시 매니지먼트, 캐피탈 스트럭처 매니지먼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선진국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거에 맞춰서 ROE도 높아지고 PBR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지금 싸니까 살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만 3조 원 넘게 지금 들어왔다. 지금 뭐 이 강세장을 이끄는 게 이제 외국인의 힘이다. 수급의 영향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이러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두 번째로 이미 나는 미국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미국인데 재미없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사실은 V자에서 바닥 대비 20% 올랐지만 연초 대비로는 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갖고 사실은 그렇게 포함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어느 나라에 투자할 때 그 나라 주가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나라 환율까지 세지면 두 개를 이중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기대가 클 수 있고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것 또는 일본에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대가 클 수 있는 게 이미 미국이 한번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이 많이 오른 것은 무슨 이제 그러니까 소위 M7, 네. 빅테크의 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이 지난 10년간, 15년간 했던 건 뭐냐면 돈만 생기면 자사주를 소각을 계속했어요. 네. 근데 자사 소각을 했던 게 뭐냐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급이 누군가가 많이 사면 주가 올라가고 공급이 그러니까 누군가 팔면 주가가 빠집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주식 시장에도 주식이 많이 공급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가가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근데 미국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는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 주식의 순공급 추이를 보면 지난 15년간 보시면 붉은색 선 아래로 내리 꼽은 거는 주식 수가 계속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공급을 어떻게 계산하냐? IPO, 새로운 신규 그 기업이 들어오거나 유상증자 이것도 이제 새롭게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이 두 개가 주식 그러니까 위로 파란색처럼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반면에 자사주 조각을 많이 하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보면 신규 공급은 보다는 자사주 조각 숫자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네트로 놓고 보면은 미국인 주식 순공급이 마이너스가 엄청 커지는 속도가 15년간 지속됐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흐름이 결국은 지난 15년의 장기 강세장의 가장 큰 힘이 저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한국이 이제 그 레이더망에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아니지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가 슈팅이 나왔던 거잖아요. 일본 증시의 그 기대감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진 자본 시장의 그러한 룰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지금 PBR 0.9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 신흥국 평균이 얼마입니까? 1.5배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앞에 차트만 이렇게 놓고 보셔도 태국도 지금 보시면 1.5배 넘고요. 네. 저 옆에 중국 보세요. 중국도 1.5배. 일본은 얼마죠? 일본은 지금 위에 보면 1.2, 3배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증시가 30% 40% 지수 자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평가된다면 2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다른 신흥국들에 비하면.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상적인 그게 평균적인, 정상적인. 남들보다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넘어쳐져 있다가 그냥 남들 정상화되는. 평균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볼 때 야 너는 그냥 비싼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어찌 보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만년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다가 처음으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턱 앞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까지의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제 1배 정도 오르면 우리는 이제 매도해야 돼. 왜 이제까지 흐름이 그래 왔으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 좀 있고 또 저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1.3배, 1.5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어라는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감시 자본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외국인들 들어와서 가만 안 있고 가서 엄청 아까거려 줄 겁니다. 네. 소위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일반 그냥 펀드들도 이제는 행동주의스럽게들 행동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그랬고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아마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걸 잘 못했던 것이 법적으로 지배주주를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상법 개정해주면 지배주주하고 대등한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되게 익숙한 투자자들, 이미 사실은 국내 투자자들도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동주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후한 점수를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런 말씀 주셨던 그러한 기존의 그러한 관습을 깰 수 있는 가장 큰 캐터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안 좋은 걸 어떻게든 좀 덜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푸는 거, 추경이라든가 여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15년간, 2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주식 흐름을 봤을 때 돈을 푸는 나라의 주가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봤죠. 그렇죠. 예. 미국이 2008년도에 제로금리로 갔고 2020년도에 재정 어마어마하게 부양했습니다. 주가 날라갔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이제 효과도 있었고, 최근에는 유럽이 지난 1년간 날라갔습니다. 특히 독일 중심으로 날라갔습니다. 독일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드디어 걔네들이 2008년도, 9년도 이후에 걔네들이 저희 뎃 브레이크라고 해갖고, 워낙 걔네들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소위 고물가 악몽이 있어서 그 아예 법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든다는 명목하에 그 소위 돈을 못 빌리게 만들었어요. 재정 적자를 2%에만 묶어놔 버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오면서부터 독일이 사실은 우리나라 직전에는 독일이 1등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재정을 푸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투자자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독일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게 있는데 정부의 부채 비율이 낮아요. 네. 나머지 나라들은 좀 높은데, 이제 미국도 드디어 100% 넘어가기 시작하고 한 120%까지. 근데 독일이 한 지금 60% 초반대 전후, 네. 40% 후, 48, 50 뭐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올랐지만 50% 초중반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독일과 우리나라처럼 재정 부양책을 쓰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을 사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국내 주식 공급이 아까 미국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감소를 마이너스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자사주 소각에 비해서 주식 순공급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갖고 네. 많을 때는 2021년에 제일 좋을 때 26조나 공급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빼가서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자기네들 투자를 한 거고, 네. 어쨌든 제일 좋은 시절에 돈을 더 많이 빼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작년에 너무 안 좋고 시장에서 다들 그 소위 말하는 국장은 뭐 탈출이 지능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런 상당히 자주 섞인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워낙 그 자사 소각이 늘고 주식 순공급이 줄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마이너스, 결국은 주식 순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로. 이게 시작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더 이거 늘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미국의 흐름대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국내 내수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에 기업들이 미국스럽게, 일본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그런 한국 바이코리아의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292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000선, 뭐 3500, 4000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 가능성,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아시겠지만
주식이 그 소위 말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막 굴곡을 보이면서 가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RSI가 다 70이 넘었고 지금 주간 기준으로도 70이 넘은 걸 봐서는 적어도 이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으로는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심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말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뭐 전반적으로 다 싼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너무 다 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우리가 그 사이에 미국에 투자하시느라고 많이 한국을 좀 비워놓으셨다면 충분히 한국에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계속 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올해 앞으로의 그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완전히 판이 바뀌는 기대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이 정말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